인사드리겠습니다. JBNU 기초보호 특화학문 분야 풀뿌리 연구 육성 사업 학술대회 서의를 맡은 사회자 정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학술대회는요, 총 17개 팀 또는 개인이 지원하였는데요. 크게 인문, 예술 분야와 자연과학, 의과학, 환경, 생명자원 분야로 구분해서 오전에 7명 그리고 오후에 10명이 각각 연구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자분들은 약 5분가량 연구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면 되고요. 해당 전공 분야 심사위원께서 약 5분에서 10분가량 질의응답 및 리뷰를 해주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힘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민 물리학과 조 교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도착을 하실 예정이고요.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스포츠과학과 부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훈 생명과학부 조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위 생명과학부 조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조민 생명공학부 환경생명공학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럼 2부 순서인데요. 2부의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의 첫 번째 발표는요. 스포츠과학과 박사과정생인 류승민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과학과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류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IPA를 이용한 해양 스포츠 참여자들의 참여 요인 중에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큰 개요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필요성,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스포츠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체육 행사와 단체들이 있고 연중 무휴 1년 365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이 해양 스포츠 또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생활체육이 조금 점차적으로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관람형 스포츠에서 참여형 스포츠로 바뀌는 그 기저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다음과 같이 해양 스포츠 발전 방안 모색이나 참여자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 시설에 대한 개발과 확충 계획 또는 인프라 확장 계획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시설이나 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다소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어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연구들은 좀 미진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스포츠 참여자들의 요구와 욕구, 니즈와 디맨드를 찾아내야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해양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그들이 참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 공급자가 그 수요자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도와 만족도 요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연구의 목표는 그들이 기대하는 중요도와 참여 후 성취된 만족도를 조사해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기초 자료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연구의 목표입니다. 자, 이 연구의 목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IPA 분석을 활용했는데요. IPA 분석은 각 요소들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비교 분석하는 마케팅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가 속성의 평균값과 매트릭스3를 이용한 결과 도출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어디에 적극적으로 직접 투입할 것인지를 시각화하는 매트릭스입니다. 실제로 이 IPA 매트릭스는 지금 하나가 삭제가 되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중요도고 여기가 만족도인데 모두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4분면에 위치하게 되면은 높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가 이루어지고요. 여기는 높은 중요도이지만 낮은 만족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3, 4분면 그렇고 4, 4분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중요도이지만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적극적으로 지금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매트릭스입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해양 스포츠 참여자를 20대 이상으로 놓고 2월 중에 시행해서 온오프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설문지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문지 구성은 다음의 선택 속성 참여연들을 가지고 6개 변인을 가지고 7 리커트 스케일을 이용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6개 변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탐색적 요인 분석과 크롬바 알파 산출해서 기준치를 미달한 문항들은 삭제하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SPSS 24 엑셀 이용해서 진행하고 IPX 매트릭스 도식화할 예정입니다. 연구 절차는 앞서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쭉 지나가도록 하고요. 기대효과 및 활성화 방안은 스마트 기법을 우리 경영에서는 스마트 기법을 좀 이용하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대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질적 성장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미시적에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기초 자료가 다음과 같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 함께 했고요. 그럼 김상현 스포츠과학과 부교수님께서 질의응답과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그 계획서를 보면 해양 스포츠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해양 스포츠를 하는 그런 욕구가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편화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이 다양화된 특성들을 되게 이제 커먼 센스를 가지고 공통화된 것들을 좀 찾아내자라는 건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떠한 욕구가 있겠냐를 아까의 6개 변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택 특성들을 잡아봤습니다. 그런 욕구들이 지금 대상자가 20대 이상이잖아요. 네. 20대 이상 성인이면 지금 연구 필요성에 제시하신 사진을 보더라도 애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지금 인용을 하셨는데 예.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해양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싱글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런 사람들의 대상자들에 따라서 어떤 욕구나 충족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대상자를 굳이 20대 이상 성인으로 이렇게 너무 넓게 한 건 아닌지 아니면 뭐 20대에서 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아니면 직접 참여하는 사람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전 방안에서 이렇게 계획서를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좀 한 번에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연구 방법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기초 자료를 확보를 해서 나중에 이 IPA를 할 때 좀 좋은 점이 강점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확장성이 좋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경영 전략을 썼을 때 좀 예를 들면 지금 타겟팅을 말씀을 주셨는데 타겟팅을 어디에 둘 것이냐 확장성이 지금 그래서 기초 자료를 가지고서 그 다음 후속에
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기초 자료를 하기에는 너무 선행 연구가 좀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는가요? 여기 보면 거의 연구가 거의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계획서에 보면 이 뭐죠? 이 중요도와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를 좀 여러 편 참고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연구와 지금 하시려고 하는 연구의 차이점이 뭔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없어서. 네네, 맞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쭉 읽어봤습니다. 논문들, 선행 연구들을 쭉 읽어봤는데 대개의 것들은 선택 속성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선택 속성하고 참여 요인을 제가 좀 구분을 했던 것은, 선택 속성은 조금 수동적인 측면이 강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참여 요인, 좀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어떤 예산과 인력, 어떤 경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을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요인들을 좀 별도로 지금 추출하게 되었고요. 어떤 한 종목인 어떤 대개의 논문들을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해양 스포츠다 그러면 그냥 다 말 그대로 뭐 카누, 뭐 예를 들면 그 무동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동력만 얘기를 하시고, 동력을 하시는 동력만 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좀 포괄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참여 요인이라고 놓고 변인들도 좀 커먼하게 좀 잡아봤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발표자 함께 했고요.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그럼 두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번째 발표자는 스포츠과학과 박사과정생 유현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태권도 운동 지속 참여를 위한 지도 방안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태권도 운동 지속 참여를 위한 지도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스포츠과학과 유현상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WHO는 2020년 3월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을 시행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학교에는 비대면 수업을, 전문 민간체육시설에는 휴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의 휴업률은 다음과 같으며, 스포츠 산업 사업체의 전체 비율 중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사업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장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태권도 지도자들은 전염을 막기 위해 태권도장 내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태권도 수련생의 면역력 증진 효과 홍보를 통한 수련생 유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높은 불안감에 따른 수련생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태권도장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 중 태권도 연구에서 김도환과 이재봉은 태권도 산업의 실태와 미래 전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박성준과 윤호남은 IPA 분석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태권도장의 환경 요인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진행 연구에서 이미연은 심층 면담을 통한 태권도장의 대응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박성원과 김나혜는 문헌 연구와 면담을 통해 태권도장의 현실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태권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수련생의 감소와 기존 수련생의 운동 지속 참여를 위한 지도자들의 다양한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태권도 운동 지속 참여를 위한 지도 방안의 구성 항목들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AHP는 사티에 의해 개발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량적 접근 방법을 말하며 질적 요소를 포함한 다기준 의사 결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AHP 기법은 속성 간 쌍대 비교를 통해 지식 및 직관을 객관적으로 수량화시키는 의사 결정 방법으로 평가 기준이 다수인 경우 쌍대 비교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서열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HP 기법은 사례 연구나 문헌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정경회, 황보선, 유관길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기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연구를 진행, 한동욱은 대근 운동 발달 검사에서 AHP 기법을 적용하여 검사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진호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태권도 수련생의 학부모의 태권도장 선택 속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AHP 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파악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태권도 운동 지속 참여를 위한 지도 방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태권도장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태권도 참여자의 운동 지속을 위한 지도 방안을 도출하여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 제공과 함께 태권도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측정 항목 및 계층 구조 설정을 위해 1차적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태권도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항목을 토대로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계층 구조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태권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쌍대 비교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HP 기법은 신뢰성 분석은 대상자 개개인의 판단상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CI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CI가 0.1 미만인 경우 설문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 CI가 0.1 이상인 경우 표본을 제외하여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료 분석은 SPS와 엑셀을 사용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발표 함께 했고요. 김상현 스포츠과학과 부교수님께서 질의응답과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뭐 같은 과지만 저 전공도 약간 자연이라서 이쪽 분야는 잘 모르는데요. 이 지도 방안이라고 하면 예. 뭐 쉽게 말해서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지도 이게 방안이라면 어떻게 하는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지도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새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던가 아니면 시설을 확충하여서 태권도장에 유입이 되는 인원들을 더 끌어들이던가 지금 코로나 이렇게 상황에서 지금 이게 예. 영업이 중단되면 예. 프로그램을 다시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비대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그런 예. 개념입니다. 온라인 그 강의를 직접 만들던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더욱 방역을 더 중요시한다거나 이래서 중요도를 나타내서 이렇게 순위별로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아, 방역이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예. 그것들을 태권도 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본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그러면, 예. 그 앞에 보시는 것처럼 큰 카테고리에서 하나는 방역, 하나는 프로그램, 시설 이렇게 나눠서 하위 요인에 방역에는 거리두기, 그 학생들 간 수련할 때 거리두기 이렇게 해서 쌍대 비교를 통해서 그 항목들의 중요도를 이렇게 차례대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상대 비교할 때는 이 대상자 수나 이런 것들은
딱 결정이 안 되는 건가요? AHP 차후에 결정하는 건가요? 네, AHP 기법은 그 일반 설문 연구와는 다르게 설문지의 일관성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거기 나와 있어서 그 한 사람이 설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일관성 지수를 측정해서 일관되지 않다 하면 그 점수는 아예 표본을 빼버리는 형식으로 진행돼서 그 보통 저희가 보는 논문에서는 최대 30부까지 제가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대 30부. 예.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생명과학과 박사과정 논문 연구생 범현민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줄 이끼 속의 핵과 엽록체 DNA를 이용한 계통학적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과 박사 과정 수료생 범현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 줄 이끼 속에 핵과 엽록체 DNA 영역을 이용한 계통학적 연구에 관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선태식물은 저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이 아름답고 나무가 푸르른 거는 보시는데 그 조그만한 그 틈과 틈 사이, 그다음에 조그만한 흙 사이, 바위 틈 사이에 자라고 있는 선태식물의 다양성은 조금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식물은 목질화된 관담할 조직이 없이 배후 자체가 광합성을 수행합니다. 선태식물은 그 한대에서 냉대, 온대, 열대까지 넓은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8,150여 종이 분포되어 있고 한반도에서는 1000여 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선태식물도 선태식물 안에 3개의 분류군이 있는데요. 이렇게 선류, 태류, 뿌리끼류.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소리끼는 선류 쪽에 속하는 거고요. 저희가 흔하게 우산이끼라고 배운 거는 이쪽 태류 쪽에서 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세줄이끼 속은 형태적으로 분류가 어렵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형태학적 연구나 분자계통학적 연구가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많은 선태류 종류 중에 세줄이끼과를 선택한 거는 선태식물 중에 비교적 크기가 크고 큰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과에는 2개의 속으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중에서는 두 개의 속 중에서 이 포렐라 속을 선택하여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줄이끼라고 하면 이렇게 표본을 관찰해 보면 이렇게 3개의 잎이 달려 있습니다. 겹쳐서. 포렐라 속은 아한대에서 열대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는 최대 50종이 넘는 종이 분포하면서 가장 분류학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포렐라 속이 약 16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문헌 기록에 있는 4종을 제외하고 12종에 대한 계통학적 유형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DNA 기반의 연구는 이미 선태식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는 종과의 관계, 그다음에 속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형태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통분류학적으로 분자계통학적 연구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실한 증빙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주요 목적은 국내 세줄이끼 속의 핵 및 엽록체의 DNA 마커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산 한반도의 최초의 포렐라 속을 계통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 생물상의 기원 및 특성 규명을 위한 계통 분류학적 정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16개 중에서 문헌 기록을 제로한 12종에 대해서 저희가 채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분자객동학적 연구뿐만이 아니라 외부 형태 및 미세 구조 등을 관찰하여 비교 형태학적 연구도 같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반도에 있는 세 줄읽기 속의 목록이고 이 중에서 4종은 아직 문헌 기록이고 표본 조사를 더 실시해서 문헌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종도 다 채집할 예정입니다. 문헌 조사는 국내외 세 줄읽기의 그 DNA 분석한 논문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재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채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외부 형태를 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 형태나 유체 등을 관찰하는 활동을 합니다. 분자 계통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핵 DNA 마커인 ITS12 구간과 엽록체 DNA 구간인 RBCL과 TRNLF 구간을 분석해서 DNA 추출을 하고 어린잎을 사용해서 한 다음에 DNA를 추출 후 그 PCR을 통해서 증폭을 한 다음에 엽록체의 염기 서열을 유형 관계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염기 서열의 분석은 그 메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그 동북아시아의 포렐라의 분류군적 계통학 유형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기록되지 않는 미기록종이나 신종 발굴까지 기대 효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선택식물의 형태적인 분류는 지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거 형태적인 분류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자계통학적 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연구의 신빙성을 더욱더 뒷받침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앞에 표와 같고 참고문은 이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발표였고요. 장훈 생명과학부 조교수님께서 질의응답과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 우리 과 분이시긴 하지만 제 전공이랑 좀 맞지 않아가지고 간단한 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린 잎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네. 굳이 어린 잎을 사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잎은 어린잎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선태류는 그 추울 때도 자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죽고 다시 새잎 죽고 하는 게 없이 항상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건조한 건조하면 입이 오므라드는 거고 그 다음에 수분이 많고 하면 입이 피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유전학적으로 조금 더 신선한 프레시한 거를 채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는 소리는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유전적인 변이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그러지는 않은데 제가 그러니까 신선한 어린잎과 그 다음에 좀 된 잎을 비교를 해보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분석을 해보진 않고 지금 분석을 처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왕이면 좀 어린 잎을 해서 좀 신선한 잎으로 해야지 좀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어린 잎을 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답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표본 조사까지 예정에 있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네. 4월 20일까지죠. 네. 그 표본 조사부터 12종의 그 분류군에 있는 그런 이끼들을 샘플링을 해서 DNA 프랩하고 PCR 돌려서 시퀀싱까지 한다는 소리를 저는 지금 이해가 가는데 가능할까요? 네, 표본은 이미 확보된 상태고요. 더 이상 표본 네. 조사는 할 예정은 없고요. 네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신선한 표본을
봐야 된다고 하면 채집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표본을 다시 재동정해가지고 혹시 문헌 제가 오동정하거나 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발표자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그럼 네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물리학과 박사과정 논문 연구생 김성훈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단공정 합성법을 통한 고품질 청색 발광 양자점 구현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물리학과 박사과정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풀뿌리 연구 육성 사업의 연구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육성 사업의 이 연구 계획의 주제는 단공정 합성법을 통한 고품질 청색 발광 양자점 구현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단공정 합성법이라고 하면 다공정 합성법이 아니고 이 하나의 반응기 내에서 연속적인 합성법을 통해 청색 발광의 불안정성을 단점을 해결한 연구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콜로이드 양자점, 즉 양자점에 대해서 좀 응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콜로이드 양자점의 경우에서는 이런 크기 의존성이나 구조 변화 혹은 조성비 변화를 통해서 이 태양 전지라든지 POLED, QLED와 같은 이런 다양한 IT, 오토 기반에서 LED에도 활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태양 전지나 LED, 즉 광전자 디바이스 분야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 계속 2010년대부터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는 바이오 이미징 센서에서도 이런 QD 안정성을 증가시켜 생물체 내에서 반응성에 따른 이런 디텍터 측면에서의 응용도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에서 가장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사실 이제 어떤 양자점의 응용 분야에서 발광을 구현했었을 때 청색 발광 양자점이 굉장히 발광 구현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청색 발광 양자점의 경우에서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부피랑 표면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즉슨 표면 결함의 노출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기 내에서 반응을 했었을 때 결함의 형성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함이 많아지게 되면 양자점의 불안정성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제 연구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면 이렇게 청색 발광 양자점을 구현했었을 때 이런 스펙트라에서 디스트리뷰션에서 이런 에이시메트릭한 구조가 보인다든지 발광 스펙트라에서 혹은 뒤쪽에 이런 디펙트가 많이 형성이 되면 디펙트 에미션, 디펙트 결함 쪽에서 발광이 형성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려면 결국에는 초반에 반응기 내에서 반응을 하였을 때 이런 결함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반응기 온도 내에서 일정 온도를 결합 분리 에너지로 반응시켜주게 되면 이런 이족 원소에서 결합 분리가 나타나요. 확산 과정을 통해서 양자점 내에서 조성비와 크기를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페로브스카이트 광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런 소자에서도 이런 태양전지 소자 내에서 복합 소재를 이용해서 이런 태양전지의 효율을 증가시켜주는 연구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계획에 대한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제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적 원소인 징크와 카드뮴을 반응기 내에서 하나의 반응기 내에서 이온화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낮은 온도에서 이 코어 퀀텀 닷을 양자점을 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반응하지 못한 징크 이온과 그 다음에 셀레늄 이온이 일정 200도 정도 구간에서 결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조성비와 크기를 동시에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300도를 넘는 이런 결합 분리 에너지의 반응 온도에 해당하는 온도를 가해 주게 돼서 다공정 주입법이 아닌 단공정 합성법을 통해서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결함이 거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제거된 이런 청색 발광 양자점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과 전자 현미경과 발광 스펙트럼에 대한 이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기에 생성되는 청색 발광 양자점은 3나노,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색 발광 양자점이 구현이 되었을 때는 4배 정도 양자점의 크기가 증가하여 이런 뒤쪽에 디펙트 에미션과 그 다음에 이런 에이시메트릭한 반지폭이 불안정한 결과가 거의 반 정도 줄어드는 안정적인 발광 양자점을 구현하였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 파장 제어 자유도를 증강시켜 490에서 600, 즉 110 나노미터를 양방향으로 파장 제어 자유도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선행 연구 조사 연구 진행을 바탕으로 하여서 2월 초에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한국물리학회 동계 워크숍 포스터 발표 참가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런 발표를 통한 이런 중간 개선 방안을 참고해서 결과 정리와 결과 보고서 그리고 최종 연구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발표였고요. 안상민 물리학과 조교수님께서 질의응답과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상민입니다. 양자점 연구는 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 청색이 결국 핵심적인 기술이 될 거라는 거를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목표하시는 퓨리티가 얼마나 반치폭이 어느 정도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계신지, 얼마나 깨끗한 양자점을 목표로 하고 계신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통 초기 양자점을 구현하였을 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없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40나노 정도 구현이 되는데요. 반치폭이 한 20나노 미만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8나노, 19나노 정도는 구현이 되었고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좀 더 있습니다. 현재 어떤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최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경우에서는 단일 양자점에 지금 앙상블 양자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한 16나노, 15, 16 정도 되는데요. 그건 이제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물질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최신 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반치폭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됐습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발표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생물학과 박사 과정생 박채형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기장대 핵 공복 합체 성분인 NUP62와 개화시기 조절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생물학과의 박재혁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애기장대인 행곡 복합체 성분인 NUP62와 그 개화시기 조절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식물을 포함한 진핵생물은 위와 같이 세포에 핵이라는 세포 소기관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핵은 핵막에 뉴클리어 포 컴플렉스라는 거대한 단백질 복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단백질 복합체는 각각의 뉴클레어 포린이라는 단백질들이 컴플렉스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애기장대에서는 이와 같이 약 30여 종의 뉴클레어 포린들이 밝혀져 있고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애기장대에서 이러한 뉴클레어 포린 유전자가 망가진 돌연변이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 중 일부가 이와 같이 와일드 타입보다 그 꽃대가 더 일찍 올라오는 얼리한 개화 시기를 표현형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NUP62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뉴클레어 포린 뮤턴트들이 얼리한 개화식의 표현형을 보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그 자세한 분자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고 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NUP160이 위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개화시기를 조절한다는 연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식물 같은 경우에는 FT라는 생물체 내 외부에서 온 개화시기 시그널을 종합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FT가 발현량이 많을 경우에는 개화가 빨라진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고요. 광주기 경로에 의해서는 이제 CO라는 유전자가 핵심적인 유전자로 알려져 있고, NUP160이 망가진 경우에는 그와 관련돼서 NUP160과 호스원이 인터랙션 하지 못하고 FT의 액티베이터인 CO의 프로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테그레이터 프로틴인 FT의 양이 많아지고 개화가 빨라진다는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NUP96의 경우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호스1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96이 망가진 뮤턴트는 호스1이 없고, 그로 인해서 CO 프로테인 양이 많고 이제 개화가 빨라진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NUP62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그 낮의 길이가 짧은 단일 조건에서는 이제 개화식이 차이가 없지만 장일 조건에서는 얼리한 플라워링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제 개화식이 조절 메커니즘 중에 광주기 경로에 해당한다고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광주기 경로의 핵심 유전자인 CO의 RNA 양을 봤을 때는 변화가 없어서 이제 CO의 프로틴 레벨에서 이제 NUP62가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또한 개화식이 시그널의 통합 유전자인 FT의 경우 여기 보시면은 장일 조건에서 오후 2시부터 불이 꺼지기 직전인 오후 10시까지 FT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기존의 NUP160이나 96처럼 호스원에 의해서 오전 10시에 FT가 뜨는 패턴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밝혀진 호스1과는 인디펜던트하게 개화시기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선행령을 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CO 프로틴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호스1과 같은 유전자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유전자가 조절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NUP62가 어디에서 이제 CO 프로틴을 조절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조절하는지 이제 인비트로 셀프리 프로틴 데그라데이션 어세이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예정이고요.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NUP62가 이런 핵궁 복합제의 구성 성분이고, 이런 핵궁 복합제는 RNA나 프로틴과 같은 생체 내 조절 물질을 운반하는 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NUP62의 이런 빠른 개화 시기가 이런 트랜스포트와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뉴클리어와 사이토졸 프랙션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핵콩 복합제의 구성 성분에 의한 개화시기 조절 기작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생체 조절 물질들의 핵과 세포질 양방향 이동 조절에 대해서 이해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생체 조절 물질의 트랜스포트에 대한 조절 기술 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섯 번째 감사합니다. 발표자까지 함께했고요. 김대위 생명과학부 조교수님께서 질의응답과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히 잘 들었고요. 되게 재밌고 말씀 잘해주셔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저도 전공이 미생물이다 보니까 조금 식물과 관련이 없는데 일반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핵공복합체라는 거는 유캐리어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기작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모델 오가니즘에서 순수한 기전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연구를 통해서 좀 뭐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쪽에서 어떤 기전까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식물에서는 저는 이제 식물을 전공하고 있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뉴클레오 포린이라는 게 이제 진핵생물 전반에 걸쳐서 이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특히 마말리안에서는 이 NUP 각각의 구성 성분들에 의해서도 캔서가 유발되고 조절된다는 보고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트랜스포트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절 기작이 이루어진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광범위한 질문인데 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건 뭐 실험적인 건데 이제 이종 발언할 때 보니까 이 태깅하는 프로테인 어떤 태그를 GST를 쓰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커다란 태그를 쓰면은 폴딩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괜찮나요? 그거는 이제 GST 말고도 다른 태그를 이제 쓰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프로틴 인덕션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태그는 일단은 지금은 GST로 바꿨고요. 향후 실험을 통해서 바꿀지 말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발표자까지 함께했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생물학과 석사 과정생 윤영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재님께서는 고온 저항성 상추 품종 개발을 위한 타겟 유전자 기능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물학과 석사과정 1학년 윤영재입니다. 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물은 이동성이 없는 고착성 생물입니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 생식하기 위해 계속해서 변하는 환경에 맞춰 생리 활성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 요인으로는 빛, 물, 영양분, 그리고 대기 온도 등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에서 대기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에서는 쇼데이에서 개화가 상당히 지연되는 표현형을 가집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고온에 반응해서 느려졌던 개화가 다시 촉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려졌던 개화가 고온에서 다시 촉진되는 그런 메커니즘은 2012년도에 밝혀졌습니다. 네, 트랜스크립션 팩터인 피프포가 이제 온도에 반응하여 개화를 조절한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피규어를 보시면 고온에서 피프포가 플로리젠인 FT 프로모터에 직접적으로 바인딩하여 FT의 발현량을 증가시켜 개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프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 내용들은 모두 피프포가 온도에 관여하는 중요한 유전자임을 의미합니다. 식물체는 고온에서 개화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이제 구조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A번의 그림을 보시면 28도씨에서 합의축의 길이가 길어지고 B번의 그림을 보시면 잎의 옆병이 길어지고 잎의 각도가 변하는 고온 형태 발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고온 형태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TCP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피규어 A번의 28도씨를 보시면 TCP 5번, 13번, 17번 싱글 뮤턴트에선 야생형인 콜제로와 비교했을 때 합의축의 길이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TCP 5번, 17번 더블 뮤턴트, 그 오른쪽에 트리플 뮤턴트와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도 합의축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게 보여집니다.
이는 TCP 유전자가 고온 형태 발생에 관여하는 중요한 유전자임을 의미합니다.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에서는 위와 같이 온도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상추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상추 재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조기 개화와 그에 따른 품질 저하, 생산량 감소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상추 품종 모두 이런 조기 개화에 관련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추에서 온도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피부보와 TCP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 계획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상추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애기장대에 피부보 유전자와 TCP 유전자와 상동성이 높은 유전자를 선발할 것입니다. 그 후에 서브셀룰라 로컬라이제이션 패턴 확인, 이스트2 하이브리드 어세이 실험을 통해서 선발된 유전자의 기능과 특징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상추에서 이제 조기 추대, 조기 개화와 고온 형태 발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고온의 저항성을 가지는 상추 품종 6종의 기초 연구 자료로서 활용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분자 6종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한 게놈 에디팅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추의 피부보 TCP 유전자를 교정함으로써 고온의 저항성을 가지는 상추 품종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6번째 발표까지 함께 했고요. 김대위 생명과학부 조교수님께서 함께 리뷰와 질의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유전자를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로직으로 어떤 유전자를 선별해서 이제 어떤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인터랙션을 볼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에서는 이 피부보와 TCP 유전자가 잘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애기장대의 피부보와 TCP 유전자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NCBI 블라스트 서치나 상추 데이터베이스의 블라스트를 돌려서 피부보 도메인이나 TCP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그 도메인과 유사한 도메인을 가지는 상추의 유전자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피부보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이제 핵에 위치하는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상추에서 선발된 유전자의 로컬라이제이션 패턴을 확인해서 이 선발된 유전자가 핵에 위치하는지,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작용을 하는지를 확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보 유전자는 애기장대에서 TCP 유전자와 단백질이 서로 인터액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선발한 유전자들끼리 이스트 하이브리드 어세이를 통해서 단백질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확인을 함으로써 기능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실험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스트2 하이브리드를 하고 나면은 실제로 폴스 포지티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결과적으로 인비보에서 인비트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인비트로로 어떤 툴을 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해요. 인비트로 실험으로는 인터랙션 컨펌하는 거요. 네네. 일단 대표적으로 피부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피부보 유전자는 FT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직접적으로 바인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추에서 이제 선발된 피부보 유전자를 이제 루시퍼레이즈 어세이를 통해서 정말로 애기장대에 그게 아니라요. 네네. 투 하이브리드 결과를 인비트로 인터랙션 컨펌할 수 있는 툴은 뭘 쓰시고 싶은지 궁금해서요. 네. 코아이피도 있고 풀다운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나중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네. 그 개화 시기에서 아까 앞서 이제 빛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온도도 조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빛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온도가 더 강할까요?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빛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또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번째 발표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제 7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생물학과 석사 과정생 김지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 저항성에 관여하는 밀 NFY 유전자군의 분자적 특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물학과 석사과정 김지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계획한 내용은요. 환경저항성에 관여하는 밀의 NFI 유전자군의 분자적 특성 규명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였습니다. 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상기후가 식물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건조가 어떻게 식량작물의 생산량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밀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그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환경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수확량 감소가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환경 스트레스 중에서 이제 건조 스트레스에 관여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건조 스트레스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식물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건조 스트레스에 의한 기적 중에서 이제 ABA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 기적인데요. 먼저 물이 부족한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먼저 ABA 호르몬이 합성되고 이들이 이제 각 기관으로 수송이 되게 되고요. 수송이 되게 되면서 ABA가 기공을 닫게 되고 그에 따라 광합성이 저하되게 되고요. 그 영향에 따라서 이제 식물 전체적으로 이제 영양의 생장이 제한되게 되고 이런 결국 최종적으로 수확량 감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건조 스트레스는 건조 스트레스나 환경 스트레스는 먼저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처음에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 신호를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인지를 한 다음에 그 이후 다운스트림 유전자로 이제 전하게 되어서 건조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기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이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 중에서 저는 이제 NFI를 선택하였는데요. 이 NFI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단독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그 하위에 존재하는 이제 3개의 서브 유닛과 복합체를 이루었을 때 그 효과를 작용하게 됩니다. 이 NFI 유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어떤 조합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 스트레스 및 여러 가지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저항성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요. 이 NFI는 동물과는 달리 식물에서는 이제 단일 유전자가 이 NFI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NFI가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NFI의 환경 기작에 대해서 연구가 가능하기에 저는 이들을 선택했고요. 밀에서도 이전에 이제 NFI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이제 EST 데이터여서 그 기능이 정확하지 않고 그 정확성이 떨어지는데요. 최근 2018년도에 인터내셔널 윅 게놈 시퀀싱 컨소시엄에서 밀 게놈에 대한 서열 분석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여서 저는 먼저 NFI 유전자군들을 탐색하고
그리고 먼저 분리하여서 이제 진클로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제가 찾은 NFI 유전자들이 건조 기능에 대해서 이제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 스크리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먼저 식물 챔버에 제가 밀을 먼저 키워서요. 어느 정도 자란 밀에 대해서 이제 건조 스트레스를 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각각의 유전자군들에 대해서 실제 건조 처리하에서 그 발현량이 증가하는지 QRT-PCR을 통해서 그 발현량을 체크할 예정이고요.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찾은 실제 NFI가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하는지 서브셀러러 로컬라이제이션 패턴을 통해서 실제 이 NFI가 TF인지 확인하고, 앞서 설명했듯이 NFI 유전자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이 세 개가 트리머를 형성하여서 이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스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들이 실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이후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발표 마무리했고요. 김대위 생명과학부 조교수님께서 질의응답 및 그리고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앞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식물만 다르지 비슷한 접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질문을 그럼 드려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이런 기작 연구를 통해서 중요한 어떤 내성 유전자들을 찾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GMO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해당 유전자에 대해서 GMO를 통한 연구도 가능하지만요. 이들이 이 NFI 유전자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결합하는 이 시스액팅 엘리먼트가 어떤 조건인가에 따라서 그 발현량이 조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진흥청 쪽에서는 많은 SMP 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싱글 뉴클레오타이드의 뮤턴트가 생긴 여러 가지 라인을 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시스액팅 엘리먼트에서 몇 가지 베이스 페어가 변하거나 달라짐으로 인해서도 이런 건조내성을 발휘하게 된다고 이전 연구를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GMO를 통한 작물 개량도 좋지만은 이런 SMP 라인을 활용한다면 이런 GMO 문제에서 벗어나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8번째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8번째 발표자는 의과학과 석사과정생 김경민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산소 환경 및 세포 분화제를 이용한 혈소판 유사 입자 및 분열 및 분화도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혈액세포를 연구하는 일반대학원 의과학과 석사과정생 김경미입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저산소 환경 및 세포 분화제를 이용한 혈소판 유사입자 분열 및 분화도 분석입니다. 먼저 혈소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혈소판은 혈액세포 종류 중에 하나이고 출혈이 일어난 경우에 지혈에 도움을 주는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소판이 감소된 경우는 출혈이 지속될 수 있어 임상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혈소판은 주로 암 환자에게 혈소판 감소증은 주로 암 환자에게 나타나며 이럴 때 혈소판 제제의 수혈이 필요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의 수는 증가하는 데 비해 헌혈 인구수는 점차 감소되고 있어 혈소판 제제가 앞으로 부족할 거라는 전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혈소판 제제의 보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헌혈 제제에 비해 농축 혈소판은 유효기간이 짧아서 지속적인 공급량이 필요하고 보관 온도가 높아서 세균 오염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이러한 보관의 한계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 때문에 헌혈로 획득한 혈소판보다 저가 공급이 가능하고 더 안전하고 더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시험관 내 대용량 혈소판 제제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용량 혈소판 제제를 시험관 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골수 환경을 인체 내가 아닌 시험관 내에서 재현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고, 줄기세포에서 그 혈소판의 조상세포인 메가칼류 블라스트로 분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메가칼류 사이트에서 플레이틀렛으로 혈소판으로 분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분열된 혈소판이 인체 내의 혈소판과 차이가 있다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지만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메가칼류 사이트에서 혈소판으로 분열하는 부분이고, 그 혈소판이 실제로 인체 내의 혈소판과 유사한지에 대한 연구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골수의 생리적인 환경은 저산소 환경인데 골수 세포를 배양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제인 PMA를 이용했을 때 저산소 환경에서 키운 세포를 PMA로 세포 분열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될지 의문감이 들어서 제가 지금 배양하고 있는 세포인 메가칼류 블라스트 세포주를 저산소 환경과 세포 분열 유도제가 포함된 배지로 배양하게 된 경우 인체 내 혈소판과 더 유사한 혈소판 유사입자의 분열수가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연구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산소 조건이 있고 없고 PMA 시약이 들어가 있지 않고에 대한 배양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PMA 시약의 농도를 조절한다거나 산소 농도를 조절하는 등 이러한 조절을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분열수가 가장 많은 조건을 가지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양은 14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 14일 중에 3일간의 간격으로 현미경을 관찰하고 분열수를 측정하고 분화도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4일째 될 때는 혈소판 유사입자들을 수집해서 기능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파일럿 익스페리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PMA 농도를 조절해서 셀 컬처를 진행해보고 그 사이에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플로 사이토메트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의 효과 및 활용 방안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입증된 조건이나 혈소판 유사입자가 이렇게 다양한 실험에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험들은 미세 유체 장치 실험이 있고, 그리고 혈소판 제제 장기 보관 실험과 대용량 혈소판 제제 기기 실험, 그리고 혈소판을 활성화시키는 아고니스트 대량의 연구와 혈소판을 분열시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은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위 생명과학부 조교수님께서 질의응답과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전공 분야가 계속 아니어서 제가 잘 몰라서 실은 연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응용할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다 이미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 뭐 미세유체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이게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미세 유체 장치인데요. 이 미세 유체 장치는 3D 환경에서 배양을 할 수 있어서 그 일반 플레이틀렛에서 하는 2D 컬처보다 조금 더 골수 환경을 재현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미세 환경을 니치라고 부르는데 그 환경을 재현해 볼 수 있고, 또 그 3D 컬처 미세 유체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혈소판이 분열할 때 어떠한 그 전달력이라고 하는 시어 포스를 가졌을 때
혈소판으로 더 분열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거를 미세유체 장치로 실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유체 장치를 활용해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이 미세유체 장치를 이용해서 하이폭시아 환경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장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발표자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9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과 석사과정생 고태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나노구조체 Fe2O3 광전극 소재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발표를 맡게 된 생명공학과 석사과정 고태식입니다. 저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나노구조체인 헤마타이트 광전극 소재 개발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연구 계획서와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며 본 연구의 필요성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고갈과 환경 오염으로 대체 가능한 에너지의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수소 에너지는 그중 유망한 에너지원으로 여겨지는데, 수소 에너지에는 생산성, 소비성, 저장 및 운반성이 우수하며 유해부 산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성이 우수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연료전지의 종합 에너지 효율이 80%에 이르면서 효율성 또한 우수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화석연료 이외의 수소 제조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이 중 가장 깨끗한 방법으로 수소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광전기화학적 물분해입니다. 광전기화학적 물분해는 광전기화학 셀에서 이루어지는데, 광전기화학 셀은 전자의 이동이 전기 생산을 유도하지 않고 직접 물의 환원에 의해 수소 생산에 활용한다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전지와 물분해 전해조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기존의 고비용 시스템에 비해 훨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수소 에너지를 제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한계점으로는 현재 상업적 기술 수준 완성을 위해서 10% 수준의 효율이 필요한데 아직 그 10%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광전기학적 물분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광촉매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본 논문에서는 헤마타이트 기반의 광촉매 물질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헤마타이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2.1 일렉트론 볼트의 밴드갭의 크기를 갖고 있고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최대 이론적 솔라트 하이드로젠 에피전시가 14에서 16.8%에 이릅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고 이제 낮은 독성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컨덕션 밴드의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고 낮은 전공 확산 길이, 그리고 전도성이 낮으며 산소 발생 기작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헤마타이트 기반 광전극을 기존 태양전지에 응용되고 있는 동종접합, 이종접합 기술을 활용하여 고효율의 광전한 효율 및 장기 안정성을 갖는 광전극을 개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류가 직면해 있는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이며 동종접합과 이종접합형 기술을 적용하여 낮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 내용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고효율의 광전극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며, 최종 목표는 효율이 5%에 이르는 광전극 소재 개발이며, 연구 방법으로 동종접합과 이종접합 기술을 응용할 것입니다. 동종접합은 전기적 특성 향상을 위해 2가지 상으로부터 고온 열처리를 통해 각각의 특성을 가지는 단일 접합형 광전극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입자간 계면 저항이 적어 전자와 전공이 효과적으로 분리될 수 있고, 한방향 나노 구조체 특성으로 단위 면적당 빛을 흡수하는 흡수율이 높아 광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합성 방법으로 기존에 사용하는 수열 합성 방법이나 마이크로웨이브 합성법, 전기 증차법 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종접합을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광촉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제 극대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반도체들끼리 이중접합을 함으로써 운세 포텐셜과 광주력 값이 우수한 광전극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밴드갭의 위치가 다른 두 광전극 소재의 합성으로 광생성된 광전자와 그리고 전공 분리가 효과적으로 유도되고 높은 광전환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활용 방안으로 이러한 2차 부산물을 이제 오염물을 발생하지 않고 수소를 제조하는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에 있을 에너지 문제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과학기술적 측면으로 현재 광전극 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데 이 분야에 대한 개발이 진행될수록 태양광 이용률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고 이제 수소 제조 기술 및 지적 재산권 확보로 선도국으로 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제 및 사업적 측면으로 이제 앞으로의 수소 생산 산업이 커질 것인데 2030년에 약 3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사회적으로 아직 미비한 이제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담당해야 될 기술입니다. 추진 일정은 문헌 조사를 통해 소재 후보군을 도출하고 도출한 후보군에서 이제 동종접합과 이종접합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샘플을 물리학적 소재 분석과 광전교학적 특성 평가를 통해 최종 목적인 수소 및 산소 발생 실험을 진행할 것입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째 발표자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네, 그럼 조민 생명공학부 환경생명공학 교수님께서 질의응답 및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발표 잘 들었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M 도프된 거랑 N 도프된 거 두 개의 호모성 접합되어 있는 거를 만들고 걔네를 결합시키기까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의 기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산만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개를 그 균일 접합 자체를 해보고 거기다 차라리 펑셔널라이즈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트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코멘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 현재 예상하는 그 광전환 효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현재 저희 실험실에서는 1에서 1.5%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목표로 하는 거는 5%까지 올리는 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연구실들에서는 보통 어느 정도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일단 그 다른 연구실에서도 발표된 거는 거의 최대 5%인데 저희도 그 목표치인 5%로 최대 5% 목표로 해서 지금 발표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째 발표자까지 함께 했고요. 이제 마지막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과 석사과정생 황인선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로웨이브 합성법을 이용한 WO3 나노 구조체 광촉매 개발 유기오염 물질 분해 및 항균성 불활성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풀뿌리 연구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서 발표를 진행하게 될 생명공학과 석사과정 황인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마이크로 합성법을 이용하여서 유기오염 물질 분해 및 항균성 효과를 지닌 W3 나노구조체 광촉매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류의 산업화로 인하여서 수질의 오염 또한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공장의 폐수, 생활에서 나온 폐수, 그리고 병원 폐수 등의 수질 오염의 증가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생물의 축적이 일어나고 슈퍼 돌연변이균이 안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사람과 생물에게 심각한 피해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중에 광촉매 물질 또한 연구되고 있습니다. 광촉매 물질은 태양광을 포함해서 비대에너지에 의해서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반응 발생 중에 전자가 역이되면서 산화환원 반응이 발생하게 되고 그 안에서 발생된 라디칼의 산소 활성종에 의해서 유기온 물질과 박테리아의 분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광촉매 물질 중에 저는 WO3 물질을 선정하였습니다. WO3 물질은 낮은 밴드갭 에너지로 반응에 유리한 위치를 잡고 있고 또한 N타입 반도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경제적이고 태양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반응 중에 산화성이 좋고 산성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합성에 이용한 방법은 마이크로웨이브 합성법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합성법은 간단하고 빠른 합성 시간이 기대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높은 화학적 수율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방법보다는 낮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선택적인 가열 기능이 주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번에 실행할 연구의 목적은 태양광 조사하에서 유기온 물질 그리고 유해성 미생물 물질을 99% 이상 불활성화할 수 있는 나노 광촉매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면은 마이크로웨이브 합성법 중에 가정용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서 좀 더 간단하고 짧은 합성 시간을 통하여서 높은 수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효율 광촉매를 개발해서 유리 환경분해에 적용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성 미생물 및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99% 이상 불활성화 및 분해시키는 고효율 나노 구조체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성 중에는 가정용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할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텅스텐 전구체의 농도와 마이크로웨이브 처리 횟수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처리 시간을 제어해서 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합성된 물질의 표면 특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으로서 오염물질 분해 및 박테리아의 불활성화를 테스트하고 테스트한 분해 메커니즘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광전기화학적 특성까지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직 이 합성법에 대해서는 체계성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이 합성법에 대한 이해와 정량적인 분석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이크로파를 직접 전극에 제조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으로서는 상당히 기존 연구 합성 방법에 비해서 에너지가 적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합성 중에 부산물을 적게 만들어낸다는 효율이 있어서 광촉매 개발에 새로운 표본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조촉매와 이종 접합으로 인해서 개질을 통해 이상적인 광촉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과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아서는 합성 중에 오염물질을 이체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환경적 응용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현 상황에서 물 오염의 17에서 20%가 염료에 의한 공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다양한 산업체에서 이러한 환경보건 사업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일정 계획과 지원비 활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서 후보군을 도출하고 광촉매를 합성한 뒤에 이러한 소재 분석과 오염물질 분해 실험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미생물 불활성화 실험 진행을 통해서 최종 성과물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구 지원비는 대부분 분석비와 재료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생명공학부 환경생명공학 교수님께서 질의응답과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건 질문이라면 코멘트 쪽에도 가까울 것 같긴 한데요. 결국에는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텅스텐 옥사이드 광촉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집에서 뭐 밀키트를 만들어 먹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정용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는 거는 사실 체계화나 정확한 방법에 대한 정립이 되기 오히려 어려운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웨이브 자체를 특정하게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비 가지고 이거를 설계를 해야지 더 그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엔 우리가 TiO2 계열이 아닌 텅스텐 옥사이드 계열을 사용을 하는 거는 그 가시광촉매라고 봐야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냥 합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남부에서 미량 화학 물질이나 병원성 미생물을 제어하는 부분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면 그 텅스텐 옥사이드를 쓸 경우에 우리 버퍼라든지 그냥 증류수라든지 일반 조건에서는 얘가 전자를 전달해 줄 녀석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안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적용을 할 때 어떠한 수질 환경이면 어떠한 물을 제어할지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유기물이 존재를 해야 이 텅스텐 옥사이드가 ROS를 생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다른 연구들을 했을 때 좀 이상한 식의 연구를 좀 돼요. 그 텅스텐 옥사이드 연구들은 그걸 좀 많이 관여를 보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자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것으로 2부 순서인 발표 및 리뷰 시간을 마쳤고요. 오늘 2부 총평으로 조민 생명공학부 환경생명공학 교수님께서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평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재밌고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 제가 느끼기엔 다른 관점에 보면은 뭐 생명학부라든지 생물학과는 굉장히 제한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학술대회다 보니까 이제 이 다음 발표를 할 때에는 그 실험실이건 아니면 발표자 외에 사실 교수들하고 발표자하고 무슨 너무 삭막한 분위기라서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같이 오셨으면 굉장히 더 재밌는 연구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의 팁은 궁금한 거는 의무적으로 학생들끼리 질문을 하나씩 강제를 시키면 좋거든요. 아,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평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그리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학술대회 포상 순위는요,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교내 공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선발되신 분들께는 연구지원금 활용 방법 설명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